네, 이제 두 번째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환율에 대해서 이제 실제 굉장히 좀 가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느끼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뭐 가상의 사례지만은 좀 실제 있을 법한 얘기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참가자들이 시장에 참가를 하기도 하고 또 더구나 이제 굉장히 어떤 그 거래 규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실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산접근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시각으로 봤었을 때에 환율이라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환율과 수수입 가격이 연동되는 거, 환율의 뭐 절상절하, 상승, 하락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외환시장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이제 해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캐치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 이제 외환시장의 균형을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 말하자면 외환 환율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볼까 내지는 뭐 외화에 대한 지급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는 상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결국은 그 해외 자산을 거래하는 원인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우선 첫 번째 이제 투자 수요가 좀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환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변동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는 어떤 이윤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투기적 수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뭐 유학생 사례나 뭐 해외에서 이제 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외화를 이용한 자금 결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돈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필요한 겁니다. 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혹은 줄 돈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줄 건 아니고 좀 이따 주거나 이건에 받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크게 움직여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어적 관점에서 외환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위험 관리의 관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뒤섞여 가지고서 각자 다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외환시장의 참가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그 해외 자산을 갖다 이제 거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되는 요소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율 그 자체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현재의 환율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뭐 얼마다, 1200원이다, 1300원이다, 1500원이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일을 해야 돼요. 가까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었을 때 원 달러 거의 한 1500원까지 갔었는데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한 시기에 사실 해외 투자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죠? 원 달러에서 이미 평소에 원래 뭐 1000원, 1200원 뭐 이렇게 하던 게 갑자기 1500원을 줘야 1달러 산다 그러면 달러를 바꿔가지고서 해외에 투자하기가 그게 좋은 시기는 아닐 거예요. 반대로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라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뭐 미국에서 뉴저지 살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장사해갖고 돈 뭐 한 100만 불 벌었는데 이 고국에 외환 위기가 났대요. 그럼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환율 외환 위기가 났다 그러면 환율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던 100만 불을 훨씬 더 뭐 큰 돈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데 원래는 뭐 100만 불 가지고서 보통 뭐 한 11억, 12억 하던 게 갑자기 내가 한 15억, 16억으로 바꿀 수 있으니 그죠? 20평 살 수 있는 돈으로 30평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 환율에 대한 어떤 레벨에서 오는 그런 검토 요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도 생각은 해야죠. 내가 이제 이 외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내가 몇 프로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느냐. 뭐 말하자면 같은 값인데 국내에 투자하는데 비슷한 리스크를 짊어지는데 국내에 투자했을 때 뭐 기대 수익률 한 5%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베트남 가서 비슷한 위험을 짊어지면 한 7%, 8%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라는 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변동하는 거 말하자면은 이게 막 너무 널뛰듯 해가지고서 어떤 날은 내가 저 100불 주고 샀는데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얘가 반토막 나 있다가 어느 날은 또 자고 일어나 봤더니 갑자기 더블 나고 200불 가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자산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이제 뭐 미국 국고채 같은 거 사놓으면 얘는 뭐 크게 가격이 흔들릴 일은 없어요. 이제 뭐 그런 녀석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격 변동성에 대한 어떤 위험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투자는 그 자체로서 이제 오는 위험들이고, 그 외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동성 위험도 좀 있죠. 내가 필요할 때 이걸 현금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팔려고 해도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막 눈물에 대할인 세일을 해야 이게 팔릴 텐데요.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죠. 혹은 뭐 너무나 귀한 물건이라서 이걸 사려고 그러면은 큰 소리 떵떵 쳐가면서 파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팔아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웃돈을 얹어줘가면서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를 이제 유동성이라 그러는데, 거래 유동성이 말하자면 위험 요소로서 이제 검토가 돼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위험들을 감안해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자산을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서 얻어내는 어떤 가치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아예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내가 100만 원을 2%짜리 정기예금 가입했다 그러면 1년 있다가 내가 102만 원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금은 떼이겠지만은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수익률이라고 할 때에 특별하게 그 자료상에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은 그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입니다. 영어로는 nominal rate of retur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명목상의 수익이 2%가 낮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명목상의 수익이냐 그러면 약간 이런 류의 행간이 있습니다. 실질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real rate of return이라고 했었을 때는 실제 투자 기간 중에 물가가 상승한 효과,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이걸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효과를 갖다가 조정했었을 때의 실제 수익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자 수익률은 2%가 낮지만은 그 기간 중에 물가가 1% 올라 버렸다. 그러면 실제 수익률은 1%인 거죠. 이자 수익은 2% 나는데 만약에 뭐 물가가 대폭등해 가지고서 한 10% 물가 올라 버렸다 그러면 내 실질 수익률은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 오히려 내 구매력이 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8%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실은 인플레이션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추정하면서 이렇게 거래한다는 것이 좀 쉽지만은 않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어떤 구매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실질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 자산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이제 그 학생들 예도 좀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는 외화 예금입니다. 통화 예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컨대 이제 국내 통화 예금하고 외국에 있는 통화 예금하고 두 개 수익률을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국내 통화 예금에 적용되는 이자 몇 프로, 그 다음에 외국의 은행에 저금했었을 때에 예상되는 이자는 몇 프로. 그러면 이제 이자율의 차이는 액면상 뭐 아까 시티뱅크랑 뭐 KB은행 이런 건 3%도 2% 이런 식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 환율이 말하자면 1년 있다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1년 뒤에 환율을 감안했었을 때 1년 동안 환율이 얼마나 절상될까 절하될까도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겠죠. 그래서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동성도 높지 않고 유동성 문제도 없는 아주 안전한 투자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때에는 두 개의 이자율과 하나의 환율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민해야 될 요소가 조금 더 많은 겁니다. 예컨대 달러 예금을 이자하는 경우하고 엔화 예금을 저금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뭐 20년간이라고 하는 그 경제 상황에 들어가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이자율이 거의 제로 금리로 수렴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금을 해본들 이자를 못 받아요. 그다지 이 예금으로 재미를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같은 기간 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훨씬 높은 이자를 줬었으니까요. 그나마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면서 거의 이제 제로로 수렴은 했습니다만, 양국 간에 이렇게 이자율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화의 이자율과 일본 엔화의 이자율을 봐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경동안 제로 이자 금리를 겪었다 그랬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건 뭐 거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8%가 넘는 은행 이자를 주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내려와서 이제 1%
중반까지 내려왔죠. 이게 이제 1년짜리 이자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만, 그래서 어쨌건 이자라고 하는 거는 나라마다 사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감안해서 그 나라 어느 나라 돈으로 바꿔갖고 그 나라 예금을 가입할까라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례로서 이제 그 미국의 달러를 저금을 해버릴까 아니면 원화로 저금해버릴까 고민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를 2% 준대요. 한국에 있는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를 3%를 준대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원 달러 환율은 1200원이라고 쳐요. 내가 갖고 있는 100만 원의 돈은 국내에 있는 은행에 저금하면 103만 원이 돼서 1년 후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100만 원을 갖다 지금 이 순간에 달러 833.33불로 바꿔가지고서 2% 예금을 하게 되면 850달러를 1년 뒤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3만 원하고 850불 간의 선택인데 문제는 이 선택이 지금의 선택이 아니라 1년 뒤의 선택이죠. 그래서 1년 뒤에 환율을 시장에서 알아보니까 1년 뒤에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 환율이 1불당 1,3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850달러를 1년 있다가 원화로 바꾸면 110만 원이 나옵니다. 110만 5천 원이 나오기 때문에 1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국내에 묵혀두는 것보다는 큰 금액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국내에 예금 안 하려고 그러죠. 가능하면은 달러로 지금 환전해가지고 내가 그냥 미국 이자를 받겠다. 그런 다음에 1년 있다가 내가 환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난 시간 봤었던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국내의 원화 예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외화 예금을 따져보고 그 다음 환율이라고 하는 요소를 감안해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가 직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 환율이 이제 있다고 할 때에 말하자면은 모든 통화 예금이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제공할 때에 외환 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지금 앞에서 봤었던 경우에는 1년 뒤에 환율까지 감안했었을 때는 사실은 원화 예금하는 것보다는 달러 예금을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의 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은 균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차익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원화를 2%로 빌린다, 3%로 빌린 다음에 2%로 환율을 바꿔갖고 미국에다 저금하면 수익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시장이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균형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조건을 갖다가 찾아보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자율 평형 조건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절 평형 조건이 왜 성립해야 될까?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뭐 금리가 한쪽은 2% 한쪽은 3% 환율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일종의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시장은 시장 스스로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어떤 일종의 복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사람들이 원화로는 예금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아마 달러로 예금을 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화 예금을 기피하니까는 원화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거고요. 그 결과 원화의 가격은 하락하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 원화가 절하되겠죠. 그리고 이제 달러 예금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돈을 바꿔갖고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이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달러의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압력으로 작용해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원화 예금을 달러 표시로 수익률을 기록했었을 때에 달러 예금의 수익률하고 같아지는 혹은 달러 예금을 갖다 원화 표시로 수익률을 바꿨을 때에 원화 예금의 수익률과 같아지는 수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환율이 변동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국내 통화가 만약에 절하가 됐다. 말하자면 이제 원화가 좀 싸졌다. 이렇게 한다고 했었을 때는 외화 예금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국내 통화 기준으로 기대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통화가 절하가 되게 되면은 환율을 감안했었을 때는 외국 돈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없고 외국 돈을 많이 확보할 수 없으니까 외국에 대한 외국 통화로 되어 있는 예금을 많이 가입할 수가 없게 돼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총량적으로 볼 때는 외국 통화 예금에 대한
국내 통화 기준의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요. 국내 통화가 이제 절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국내 통화가 세졌기 때문에 국내 통화 똑같은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외국 돈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외화 예금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의 이자의 총량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국내 통화 기준으로 했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상승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다소 까다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앞에서 이제 말로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조금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환율이 예를 들어서 변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내에서 오른쪽 그림 갖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예컨대 그 달러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래 달러라고 돼 있어서 1번 포인트에 이제 내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예금의 수익률이 지금 이제 오렌지 선으로 되어 있는 저 상태에서 환율이 말하자면 지금 상태에서 내가 좀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혹은 좀 더 적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이제 그러한 것을 감안했었을 때에 내가 이거에 매치되는 수익률을 갖다가 나타낸 것이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1번, 2번, 3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그림을 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환율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었을 때에 환율이 변동한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국내에 예금할 거냐 달러에 예금할 거냐 양쪽으로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달러 유로 환율이 달라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달러 유로가 1달러에서 1.07달러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는 1유로 사는데 말하자면 1달러 들던 게 1.07달러가 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제 달러가 좀 약세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달러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해외에 그 투자하는 기대 수익률 자체는 좀 더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즉 국내 통화 여기서 이제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외국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외국 돈이 줄어들게 되면 그 외국 돈을 굴려 가지고서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총량도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해 가지고서 어떤 달러 기준의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야기하는 바죠. 그래서 이자율이 변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좀 방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해외에서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해외에서 이자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제는 똑같은 환율 상태에서 외국으로 들고 나가 가지고서 예금을 해서 이자를 타는 것에 대한 어떤 유인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즉 해당 통화 예금의 수익률 자체가 이제 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그러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 돈을 많이 찾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해당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걸 감안해 가지고서 해당 그 통화의 가치가 좀 올라가겠죠. 귀한 물건이 돼버리니까 값어치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결과 이제 그 해당 통화가 이제 절상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외화가 절상이 되게 되면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 예컨대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시 돌아 생각해 보면 원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자율 상승은 달러를 좀 절하시킨 효과, 달러 표시 자산이 만약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절상된 효과 일어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미국에 이제 채권을 투자를 하는데 원래 2% 주던 이자 수익률이 갑자기 3%를 주겠다. 달러의 이자 수익률이 많아졌다. 은행의 금리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더 달러를 많이 찾겠죠.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달러가 절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이제 오른쪽 그 그림과 왼쪽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왼쪽 그림부터 본다 그러면 이제 1번 포인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달러 기준 수익률이 이제 1번 포인트에 있었는데요. 예컨대 이제 달러 기준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미국의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미국에 이제 달러로 예금을 하면은 더 많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이제 약간 연한색으로 되어 있는 수직선이 오른쪽 선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왼쪽 세로축에 있는 그 대문자 E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은 환율이었는데요. 결국 그 달러 예금 수익률이 그 R1에서 R2로 이동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1번으로 되어 있던 점이 이제 1번 다시로서 이제 해당 환율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더 많은 달러를 갖다 확보해 가지고서 달러로 수익 그 예금을 하는 게 더 많은 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환율이 좀 내려가는, 즉 달러가 절상되는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왼쪽 그림이 보여주는 바예요. 결과론적으로 달러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달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유로에 대한 선호는 낮아짐으로써 결국 환율 자체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면 연두색 그 곡선의 형태로서 이제 저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유로가 만약에 이자율을 갖다 올리게 되는, 어떤 유로존의 이자율이 오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은 형태가 될 텐데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달러 기준 수익률이 이제 세로 선으로 그어져 있는 오렌지색 선인데요.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달러 기준 수익률이 R의 달러, 이 세로축이 결국은 유로 예금의 기대 수익률 곡선으로 할 수 있는 연두색, 약간 옅은색 연두색 선으로 되어 있는 1번 포인트하고 이제 균형으로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유로가 만약에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상태가 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똑같은 그 이자율 수준으로 봤었을 때 달러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과 유로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유로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유로 예금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유로에 대한 선호가 더 올라가고 달러에 대한 선호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유로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걸 감안해 가지고서 환율 자체도 좀 더 상승하게 되는, 즉 달러가 절하되고 유로가 절상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연두색 곡선 자체가 이제 위로 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똑같은 달러 예금 수익률 대비 기대되는 환율의 수준 레벨 자체는 2번 포인트 좀 더 높아진 상태로 이제 연결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일종의 그런 자기 실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미래에 유로가 절상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유로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달러 예금하는 것보다는 유로 예금을 해가지고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내지는 뭐 유럽에 땅을 좀 사야 되겠어. 유럽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유로 예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유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유로가 절상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더 많은, 예전 대비 유로가 1유로 가지고 살 수 있는 달러의 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유로가 절상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효과가, 유로가 절상될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유로가 절상될 걸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실제로도 외환시장에는 유로가 절상되는 압력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한 통화가 절상될 거다라고 한 어떤 예상이 확산이 되게 되면 실제로도 그 통화가 절상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한 통화가 절하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실제 어떤 절하도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얼마간은 좀 자기 실현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것은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간 제로금리를 주는 상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자국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이자를 주는 해외로 이제 해외 예금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수요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도 앞에서도 봤지만 결국은 환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만 그 수익이 성공을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도 엔과 호주 달러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양국 간의 이자율 차이만큼 환율이 움직이진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엔과 호주 달러의 관계가 좀 일정했기 때문에 엔화를 가지고 계속 투자를 끌고 갔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결국 이제 일본 내에서 소위 말하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캐리 트레이드라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표현하는데요. 이제 결국은 한 나라에서 돈을 조달해 가지고 해외 자산을 갖다 꾸준히 투자하는 걸 갖다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류의 투자를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어떻게 보면 그
원화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그 브라질 채권, 브라질 국고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사실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중에 브라질 가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브라질 카니발은 뭐 텔레비로나 보는 거지 그 브라질에 실제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간다 그래도 거의 24시간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한국의 투자자들이 브라질에 투자를 했었죠.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양국 간의 세제 혜택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혜택,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브라질 국채가 굉장히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제반 뭐 환 해지 비용이나 이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하나의 공식으로 수렴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위험 회피 이자율 평형 조건, Covered Interest Rate Par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Interest Parity는 결국은 양국 간의 이자율,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환율과 미래의 환율이 있다고 하면 이 관계는 사실은 지금 보여지는 식과 같이 픽스가 돼야지만이 균형 상태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공식입니다. 결국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예컨대 달러에 예금하는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에 투자하는 어떤 예금 수익률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수익률과 환율, 현재의 환율과 미래 환율을 비교했었을 때에 결국은 그 넷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딱 일치가 돼야지만이 평형이 이루어진 거지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차익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제 일종의 수리적 관계로서 나타낸 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위험 회피 이자율 평형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나라의 돈으로 다른 나라의 돈에 대한 가격을 표시한 거다. 그래서 돈을 주고받는 어떤 교환의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통화 절하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 돈이 덜 가치 있게 된다는 거고 그러한 경우에는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가겠죠. 그다음 통화 절상은 반대로 그 나라 돈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입재를 좀 더 싸게 들여올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좀 더 비싸게 사실은 수출재가 팔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들은 결국은 이제 외환시장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 이런저런 거래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환시장에서 이제 통화예금을 할 때, 외화예금을 할 때에는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율하고 환율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결국은 어떤 균형 가격으로 수렴이 돼가지고 그 균형 안에 있는 어떤 수준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 국내에 투자를 하나 해외 투자를 하나 이제 같을 것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차익 거래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한 통화 예금에 만약에 이제 이자율이 상승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원화 예금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그 원화 예금에 투자를 하는 게 달러 예금 투자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원화의 절상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봤었던 위험 회피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국내 통화 예금, 그 다음 외화 통화 예금,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수익, 국내 현 시점의 환율과 미래 환율 간의 이제 그 일종의 평형 조건을 갖다가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식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 이번 시간에 배운 건 이제 하나의 어떤 공식으로 좀 다소 수렴이 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수식이 나왔다고 해서 부담 느끼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조금씩 저희가 더 익숙해지면서 저희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 클래스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